트럼프 대통령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코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요. 관세를 포함한 국제 경제 정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질서에 비트코인이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ETF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승인된다, 뭐 상장된다 이런 이슈들 가지고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가 그렇게 같은 과정을 밟는데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이거 뭐 이더리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제 제가 전에 이더리움 ETF가 이제 지금 승인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는 이제 둘 다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가상자산을 ETF화 한 거로 이제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적인 비유가 금 ETF와 구리 ETF가 있습니다. 금 ETF와 구리 ETF는 둘 다 금속을 ETF를 한 거지만 전혀 용도나 사용처가 그렇죠. 용도나 이제 이런 가치 판단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구리는 귀금속의 가치는 전혀 없지만 산업에 이제 쓰이는 산업재로서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대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산업재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귀금속의 가치가 좀 더 많은 거고, 전 정말 정확하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설령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만큼은 가치를 지켜줄 거야. 그 예전에는 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금보다는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금처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줄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그하고는 하등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런 걸 좋게 보는 금융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ETF를 편입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ETF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거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자동화 계약을 통해서, 어찌 말하면은 이 이더리움 쪽에서 표방하는 거는 본인들을 월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클라우드죠. 예. 클라우드인데 이렇게 AWS나 이렇게 중앙화된 클라우드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터를 이용해서 좀 더 아무나 이렇게 탈중앙화된 상태로 누구나 이제 편하게 쉽게 쓸 수 있고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이제 뭐 받는 이런 식의 구조. 예. 이렇게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구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재에 가깝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가치를 보존한다기보다는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새로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디지털 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디지털 구리, 뭐 디지털 원유 이렇게 해서 이 탈중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투자와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스타트업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과연 전체 뭐 연금이나 이런 여러 기관 투자를 봤었을 때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과 같이 가치 수단으로서 인정을 하고 네네. 자산으로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이제 과거서부터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새로운 코인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른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스타트업 투자와 같다 이렇게 네. 이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 거네요. 네네네네. 네. 근데 요즘 그 이더리움 가격이 안 움직이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이더리움 좀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좀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그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응한 뭐 솔라나, 또 이제 같은 기능의 플랫폼인데 솔라나는 너무나 괜찮게 만들어져서 요즘 나오는 모든 밈 코인들 보면은 다 솔라나 기반으로 만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이 플랫폼의 강자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이제 뒤처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끼려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솔라나가 이제 기세는 좋습니다. 기세는 좋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냥 단적인 정말 쉽게 비유를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어찌됐든 세계 1위 국가이고 세계의 모든 것을 그 대다수 모든 걸 점하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미국 내부에 뭐 여러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마약 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때려잡겠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이렇게 그 와중에 뭐 자충우돌도 있고 이래서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1등이지 않습니까? 1등이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래서 성장세는 정말 어마무시해서 계속 이제 몇 년 전에 보면은 이제 막 미국을 따라잡을 것처럼 미국이 뭐 아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거두면서 이렇게 굉장히 팽창을 해왔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팽창을 하더라도 보면은 어쨌든 2등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고도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를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커버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실험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실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면요.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예. 솔라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미국 기반인가요? 저는 그냥 비유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코인의 진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미국의 어떤 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계 코인, 달러를 연동시키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차원에서 미국 코인을 뭐 주목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솔라나는 어디 기반인가요, 그러면? 솔라나의 창업자가 안드레이 누구인데? 그럼 미국이 역시 아닌 거네요. 국적은 아마 러시아일 겁니다. 러시아인가 아니면 그 북유럽 쪽 이쪽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창업자의 국적만 그렇지 전체적인 거를 포함했을 때는 유럽세가 좀 강하긴 합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요 주체인 이제 밸리데이터가 독일에 좀 많았었어요. 독일이 좀 많고 그래서 독일 쪽이 이쪽이긴 한데 실리콘밸리하고 아예 연계가 없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쪽이다 이건 아니고요. 러시아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코인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논외이긴 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면 앞으로 그 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미국계 코인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없다.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저는 일단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의 진심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하다기보다는 제가 내리는 판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코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정치적으로? 합니다.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요. 예, 코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은 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뭔가를 달성을 하고 정치적 아젠다를 달성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도 불리고 싶어 하시죠. 예, 그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큰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세와 그 관세를 포함한 국제 경제 정세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에 비트코인이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진영이 민주당의 적대적이었고 그리고 공화당에게 우호적인 이 사람들 잡으면 그래도 그 뭔가 꽤 많은 걸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단지 미국산 코인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런 이제 계산 하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니까 트럼프와 밀접한 코인, 정말 트럼프와 관계가 좀 깊은 코인, 트럼프가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트럼프 일가가 그 전면에 나선 이제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뭔가 연계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밈코인과도 뭔가 연계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더 이제 트럼프라는 그 요인을 했었을 때 투자 매력이 있는 것이지 단지 미국산 코인이라고 해서 뭔가 좀 좋다. 그 정도의 트럼프가 뭔가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주거나 미국산 코인에 힘을 실어주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그 솔라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도치 그 네네네. 코인, 뭐 머스크가 그 띄운 그것도 그렇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코인, 가족의 코인들도 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솔라나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서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미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솔라나가 대세가 될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을 최대한 이용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솔라나는 이제 트럼프에게 충분히 이용당했다. 아, 단물이 다 거의 이제 90% 코인 발행에서 돈을 확보할 대로 다 했다. 90% 이제 단물이 이제 다 이제 바닥에 났다. 아. 예,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얼핏 합니다. 보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이클상 찾아오는 반감기 이후에 이 급등장,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2배 오르면 알트코인은 뭐 그 이상 몇 배 더 오를 수 있다. 이제까지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 이 알트코인 폭등장에서의 그 왕이 누구가 될 것이냐.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리플이 막 6배, 7배 오르면서 그걸 차지했고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아니야, 솔라나야. 이거 가지고 정말 격렬하게 부딪히더라고요. 네네. 나름대로의 논리들을 가지고. 근데 일단 그거가 팩트는 맞습니까? 이 급등장에서 비트코인이 2배 오르면 그 이상으로 몇 배 더 알트코인은 오른다. 그 말씀하신 거에 이제 그 기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이 가상자산 전체 시장 여기에서 처음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뭐 다들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이 자산의 거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른바 알트코인 이 이더리움도 처음 ICO를 했었을 때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을 처음 육성시켜 온 사람들은 거의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2배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자산이 가치가 2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옛날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지지자분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2배가 오르면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배를 가지고 알트코인을 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4배 이렇게 오른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논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큰 효과를 가지려면 시장 전체에 비트코인 이른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시장 전체를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장악력이 있어야 본인이 이만큼 이제 비트코인 2배 올랐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 코인 한번 사볼까? 내가 사면 한 4배쯤 오르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걸 더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이 적어지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계기는 이제 ETF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준 거죠.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그 고래, 소위 고래라고 표현하더군요. 큰 네네네. 손들을. 영향력이 점점 갈수록 줄어든다. 근데 지금 솔라나도 ETF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됐을 때 달라질 게 있나요? 환경이? 솔라나가 ETF가 된다라고 하면 어찌 되었던 간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가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산업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재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도 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네. 다들 플랫폼 코인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좀 더 뭐 성장세가 높다. 이런 산업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성장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현금을 얼마 땡겨온 수익을 얼마 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었을 때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높게 평가가 된다. 라고 하면 이더리움 ETF보다 더 많은 기관들이 솔라나 ETF에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왜냐. 그래서 솔라나 ETF가 되면 어찌 되었던 간에 ETF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가격이나 이런 쪽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바탕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비트코인의 가격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베팅 금액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예, 이 알트코인에 참 불장이 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이거 가격 전망도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2배 오른다, 뭐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나왔었을 때요. 그때는 제 기억에는 다 다르셨습니다. 다 달랐었고 일단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경신할 거라고 했는데 다들 많이 동의하지 않으셨고 예, 비트코인이 이렇게 10만 달러를 딱 치고 나갈 줄은 생각을 못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랬었을 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슷합니다. 연말에 2배 20만 달러를 많이들 얘기하고 그러게 있었어요. 20만 불이 약간 그 예. 평균선 같더라고요. 예, 다들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하셔서 이 정도면은 뭐 너무 많이 부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비트코인 고려했을 때 너무 적게 부른 것도 아니고 뭐 난 적정하게 부른 것 같아. 다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들 너무 합의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 우리 약속. 예, 그렇습니다. 또 보통 이러면은 또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그렇죠. 깨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우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이후 1년이 지나는 게 이제 올해 4월인데 4월이 또 지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반감기 효과나 이런 게 조금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가 많기도 한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2년 뒤인 그 중간선거를 또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그 행정에 대한 정책적 기대의 효과는 갈수록 좀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뭐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20만 달러를 올해 연말에 달성할 확률이 작년보다 좀 낮지 않을까. 네. 낮아졌다. 예. 어찌 보면은 조금 비트코인이 약세를 좀 갈 수도 있겠다. 예. 하지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라고는 저는 분명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우리 돈나무 캐시우드도 그렇고 뭐 워낙 많은 그 투자자들 가운데서 비트코인의 그 미래 가격 전망을 정말 놀랄 정도로 세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계적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믿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분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고 질러놔야 알트코인도 따라서 오르니까. 투자해놓고 예. 결국 이해관계 예. 때문이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하는 근거를 활용하고자 음, 비트코인을 이렇게 높게 부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고요. 돈나무 그 언니 그분 캐시우드 그분의 상황을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의 여러 뭐 투자 스타일이나 뭐 보시지 않습니까? 네. 보시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머징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런 성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전자보다는 좀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얼핏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장기적인 전망, 최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기대하시는 숫자가? 저는 지금 금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는 금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사실 이제 약달러지 않습니까? 네. 약달러를 정말 희망하는 약달러를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희망하는 이제 분들인데 그 약달러 기조가 성공할 경우 네. 트럼프의 정책적인 그 효과를 작용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상당히 그보다 더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태로 비트코인 호재로 들어가지 않을까, 호재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비트코인의 장기적 미래는 꽤 밝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근데 비트코인이 그 세 번째 반감기부터 네 번째 반감기까지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2022년 이후에, 2022년 FTX 파산 이후에 그 한 1, 2년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절대적인 확신은 갖지 말자. 뭐 60만 불, 50만 불, 30만 불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 좀 이렇게 지켜보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시장에 대한 의심을 좀 갖는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흔들릴 여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급등장이 온다 하면 또 사이클상 또 바로 폭락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뭐 7, 80%까지도 빠질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사이클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훅 빠진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보안 이 부분인 건데 이렇게 확 빠진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해킹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어떤 사이클상 그냥 기간이 됐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 기간에 대형 악재들이 터졌었다. 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보안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게 항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기술이 보안이 취약하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악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안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언젠가는 뭔가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제로로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제 뭔가 시세 차익이라든지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정이 빈번한 게 이제 사이클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뭔가 반감기로 인해서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2년 뒤에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다 현금화하고 싶어하는 차익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쌓여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뭔가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사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이 이제 조금 바이비트 사건이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사건 자체 워낙 규모가 커서 그렇죠. 예, 그런 거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 이제 반감기가 지나진 않았고 그러니까 반감기 다들 일시가 그 지나지 기대감이 않았고, 살아있는 예, 것 같아요. 기대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정말 이렇게 사이클이 그 전에 봤었던 사이클이 확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조금 약세는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절대적인 확신보다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네네. 시장을 잘 관찰하면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평단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매수단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평단가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비트코인이야말로 이제는 적립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꽤 이제 유효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